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강직성 척추염이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저도 좀 병명이 이제 생소한데요. 이 병명 그대로 척추가 강직이 되는 병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강직성이라는 건 이제 굳어진다는 얘기죠. 예. 뻣뻣해진다는 걸 강직이라고 하는데, 뻣뻣해져서 척추가 강직이 되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걸 강직성이라고 하고요. 예. 척추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의 염증, 척추의 그 마디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척추, 마디, 척추부터 경추까지 다요. 마디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고, 진행되면서 그 염증 부위가 굳어지고 강직되면서 뻣뻣해지고, 결국은 대나무처럼 변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뱀부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통대나무 모양으로 척추가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무서운 점인데, 이 강직성 척추염이란 이렇게 염증이 척추 마디에 생기면서 점차 강직되고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강직성 척추염 역시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 왜 발생합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게서 잘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확진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으면서 본인이 혈액검사상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 나오면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지금은 없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 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가 뻣뻣해지고 굳어지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척추에 통증이 오고, 이 엉치 쪽의 천장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허리하고 엉치 쪽이 아프고 뻐근하고 뻣뻣해지고 굳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관절, 엉치, 허리 이하 부위, 엉덩이까지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뻐근하게 아파진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요통과 강직성 척추염의 허리 통증과 구별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 초기 때 이렇게 허리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때 일반 요통으로 착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허리가 그냥 아픈가, 디스크가 있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는 조조강직입니다. 조조강직이요? 예, 이게 오전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고 뻐근한데 한두 시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뻣뻣함이 풀려요. 그래서 부드러워진 거죠. 오후가 되면은. 요게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이고, 일반적인 허리나 디스크 이런 요통들은 하루 종일 아플 수도 있고, 활동을 하면 더 아플 수도 있고, 움직이면 더 아플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은 10대에서 20대 젊은 남성, 예. 특히 군대에 가는 연령대, 그때에 만약에 허리가 이렇게 아침에 조조강직이 있으면 아프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에도 그 어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러면서 좀 자세한 그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조강직이 있으면 또 그런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들 계속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강직성 척추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팔다리의 관절이 아픈 거예요.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손가락,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들이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인데 초기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증상이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관절이 아프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있고, 강직성 척추염의 세 번째 증상으로는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이나 이 앞가슴뼈 힘줄이 있는데 이런 뼈와 힘줄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건의 뼈 부착부. 이게 아킬레스건처럼 힘줄이 뼈에 붙는데 이 앞가슴뼈처럼 힘줄이 인대가 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아프면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은 허리와 척추, 엉치 쪽 천장관절에 뻐근하고 강직되고 아픈 증상. 두 번째로는 손발,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고관절같이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 증상.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뼈, 인대, 힘줄의 부착부, 근건의 골 부착부에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진행이 돼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눈에 포도막염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폐 섬유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증상을 살펴보니까 치료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반적인 류마티스 내과에서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소염 진통제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 약물 치료죠. 그러면서 면역 억제제, 이런 약물요법이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요즘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요법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요즘에 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학의 강직성 척추염 치료가 이렇게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인데 증상을 완화시키고 잠깐 가라앉히는 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낫지는 않고 진행이 돼버린 경우, 그리고 약이 안 들으면서 아니면 주사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합병증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이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 근본 치료가 되다기보다는 증상 완화, 일시적인 염증 억제를 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이렇게 병이 진행되고 부작용과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한방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또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한방에서는 일단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을 면역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면은 척추 사이사이 마디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뇌와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 구조인데 뇌와 척추의 구조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의 중심축의 균형이 깨지면은 척추 마디마디에 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강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요즘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이 부적절한 음식 섭취, 자연식이 아닌 인공적인 음식들 섭취하는 게 발병 원인의 중요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느 병이든지 이것이 해당됩니다만은 과로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은 후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이 됩니다. 이것은 예.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원장님께서 오늘 강직성 척추염을 바탕으로 또 한방으로 치료한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실제 강직성 척추염 제가 치료한 환자분 이제 사례, 이분이 직접 쓰신 차트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예, 4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발생하셔가지고 2012년도 12월 6일 날 이제 오신 건데, 이분은 42세에 작년 이제 12월 달에 오셨습니다만은 1987년도
고교 시절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등학생 때부터 발병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1994년도에 대학병원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진을 받았었고, 현대학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주사나 약물요법 치료 이제 했죠. 열심히 하였습니다만은 점차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되고 약이 듣지를 않아서 결국은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류마티스와 강이성 척추염 증상이 진행되는 게 고관절에 오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염증이 해결이 안 돼서 인공관절로 바꿔 넣는 대체해야 되겠군요. 대체해야 되는 수술을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요걸 하고 나서 일단은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일단은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걷게 됐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쭉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도 11월 초에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상당 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강이성 척추염 증상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양 무릎, 발목, 손가락, 여기 보시면은 양 무릎과 양 발목,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우측 어깨 관절 아프고 왼손 중지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적은 건데, 예. 이런 관절 증상과 함께 허리에 강이성 척추염 증상까지 한꺼번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전에 현대의학에서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권유도 받았었고 치료도 했지만은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했었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약물적인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고 싶어서 본원에 이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양약을 복용해도 결국은 병이 낫지 않고 진행되면서 부작용과 함께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오셨더라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왔습니다만은 2012년 12월부터 이 류마티스 질환의 강이성 척추염 면역을 조절해주는 총 3단계의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약을 면역 조절해주는 단계별로 복용을 하면서 FCST 요법이죠. 강이성 척추염은 척추가 굳어지는 병이죠. 그러니까 척추를 치료해줘야 돼요. 일단은 척추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FCST 요법을 이용해서 뇌와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한약을 총 3단계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면역 조절 한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면역을 조절해주고 밖으로는 몸의 머리와 척추의 구조를 잡아주는 턱관절 균형학 FCST 요법으로 척추를 잡아준 거죠. 예. 반듯하게 척추를 잡아주고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4개월 동안 이제 한 겁니다. 처음 치료 받기 시작할 때 시점에 걷는 모습, 그리고 4개월 후에 2013년도 3월 달에 4개월 치료 후에 이제 걷는 모습, 전 치료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을 때 2012년도 12월 달 걷는 모습을 보면은요, 한 걸음을 떼는데 10초가 이상 걸려요. 그래서 요분이 한의원에 오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시면서 정말로 1시간 넘게 걸려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오셨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젊은 남자분이시라서 자력으로 지팡이 짚고서 1시간이 걸려도 오셨어요. 천천히 땅에 발이 붙어 있을 정도로 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행이 이렇게 안 됐던 분인데, 2013년도 3월 달에 4개월 치료 후에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요, 자력 보행으로 성큼성큼 잘 걷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분이 87년부터 시작된 류마티스와 강이성 척추염 증상, 오래됐지만은 4개월 동안 치료해서 빨리 좋아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이유는 일단은 3단계에 걸친 면역 조절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FCST 요법, 턱관절 균형학을 동시에 병행 시술을 해주니까 2012년도 12월 달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1시간이 걸렸던 분이 10분에서 15분 만에 오는 정도로 성큼성큼 발자국 뛰면서 걷는 정도로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의 이 치료 전후 동영상을 비교를 해보면요, 보행 자체가 못 걷는 상태에서 성큼성큼 걷는 정도로 좋아지니까 본인도 이 동영상을 보고 자기 그 4개월 전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4개월 만에 빨리 좋아져가지고 이분은 바로 이제 치료 마치고 본인의 휴직을 냈던 회사로 다시 복귀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이분도 뭐 87년도 때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뭐 한 15년 이상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이게 한방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되셨는데요. 참 네. 다행입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짧게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다른 환자분 강직성 척추염 사례 또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49세 여자분인데 번호 이제 홈페이지에 본인의 강직성 척추염 치료 완치 과정 자필 수기를 이제 적어서 올려주신 분인데 2010년도 3월 달부터 약 1년간 치료하신 분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인데 남동생이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의원에 내원하신 이유는 요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하는 가장 최신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를 주사 치료를 받다가 예, 중간에 소개해 주셨죠. 예, 그래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맞으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폐에 종양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예. 아니면 결핵이 생기거나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양방에서는 폐결핵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주사제 치료 받다가 좋아지고 있는 중에 폐에 양성 종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더 이상 주사를 맞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폐에 종양이 생겼으니까 일단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청천벽력이죠. 강기성 척추염 치료하려고 주사 치료 받고 있었는데 폐에 종양이 생겨버리니 폐에 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종양 제거 수술을. 그러게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병원에서는 이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가장 최신 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돼서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쓸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앞에 분도 그렇고 이번 사례도 그렇고 하다 좀 방법을 없겠다 해서 예.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이게 한방 치료를 좀 일찍 받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찾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지금 현 상황인데 예.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오셔서 1년간 갔습니다. 방법은 3단계에 걸친 면역 조절 한약을 1단계, 2단계, 3단계 복용하면서 이분 역시 입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FCST 요법으로 뇌와 척추를 바로잡았죠. 이분은 1년 동안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1년 만에 찾아간 본인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주치의로부터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상태를 보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판정을 내린 게 아니고 담당 주치의가 1년 전에 보고 1년이 지난 후에 보고 나서 완치 판정을 내려서 진단서까지 써줘서 학교에 휴직을 했었거든요. 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교직 생활로 복귀를 해서 지금 정상적인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1년 동안의 치료로 강직성 척추염이 깨끗하게 완치된 사례예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척추가 완전히 강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완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좀 빠른 시기에 한방을 이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